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시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도 YTN의 이구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속 정확하고 패기 있게 전달한다. 이우영 인사드립니다. 얼만큼 신속한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근데 나 솔직한 얘기로 그거 참 맞아요. 네. 즉각 또 검색해가지고 새로운 뉴스 바뀐 게 있으면 얘기해주는 그 자세 진짜 그거는 아주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너무 띄워주면 네. 사람이 좀 붕 떠버려가지고 네. 실수를 많이 해요. 네. 네.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는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잠벌 얘기부터 해야죠. 네. 제6호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꾸면서 한반도 쪽으로 상륙 중인데요. 10일 오전 중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을 보고받고 점검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어가는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하고,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이제 오프닝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련해서 이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결국 정부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요. 이번에 내일 오전 10시부터 대피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대상 인원이 156개국 3만 6천여 명이고요. 버스가 1,000대 이상 동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북 지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계속해서 무더위나 관련해서 K-팝 콘서트 개최 장소도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될 것이다 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상암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될 거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만금 잼버리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나 했는데 끊임없는 변수들이 발생을 하면서 참가한 대원 전원 야영장 조기 철수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결정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태풍이 만일 진짜 진로상으로 한반도를 관통하게 되면 이 새만금의 특성상 상당히 좀 피해가 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야영을 하다 보면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날아가고, 그런 거 날아가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이제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동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대원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은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 콘서트 개최지를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홈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북 현대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 맞냐 논란도 있었습니다. 축구 팬들의 비판도 있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 현대 팬의 불만이 제기된 데에 대해서 전북인으로서 참담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야기도 나왔다고 해서 FC 서울의 이제 일정을 살펴보니까 FC 서울은 다행히도 이번 주말에 이제 원정 경기를 떠나기 때문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사용하진 않는데요. 이런 경기장 사용 변경권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이용호 의원이 그 SNS에 올린 이 부분을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됐다라기보다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8년 전이죠. 2015년 7월부터 8월에 걸쳐서 일본에서 바로 이 잼버리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렸는데 역시 똑같이 간척지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발생했거든요. 온열 질환이 그때도 발생을 했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게 이게 2015년 8월 8일 날 끝났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를 개최하자 결정한 게 9월이에요. 그러면 간척지에서 일본에서 잼버리 대회를 개최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에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를 열자라고 결정하게 된 그 프로세스, 의사 결정, 그러니까 그렇죠. 디시즈 메이킹 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에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를 저는 굉장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2015년 9월에 결정한 것이 이제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이거 2023년엔 한국 새만금에서 하자라고 결정된 게 2017년 8월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이 5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5년, 윤석열 정권 15개월, 이 기간 동안 과연 무슨 준비를 했는지가 전 굉장히 궁금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냐 윤석열 정권이냐 난 이건 관심도 없고, 과거 이 근 6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 정부, 그게 어떤 정권이든 네.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고, 물론 이게 정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가부가 주무부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가부는 과연 긴 기간 동안 뭐를 했고, 이런 것들을 저는 명확히 좀 밝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밝혀야 하지만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열리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다행스럽게 지금 대학 기숙사가 좀 많이 비어 있거든요. 방학이라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총동원하면 가능은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그랬죠. 이 한강변에 텐트 치고 싶으면 텐트 치게 해주겠다. 네. 예?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닙니다. 부러워요? 한강변에 텐트 치고 싶구나. 한강변에 캠핑장이 있기도 하죠. 네. 아니요, 근데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한강 공원 둔치, 있잖아요. 네. 둔치. 네. 거기 전체를 내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 서울에서 열리기 전에, 그 결정되기 전에 지금 삼성 그룹 같은 경우엔 신입사원 전부를 새만금에 투입을 해서 자원봉사를 시킨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거든요. 그리고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생수 어마어마한 양을 제공해 주기로 했고, 모두 이렇게 해서 사실 정상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난 진짜 그건 안타까워요. 이 문제가 발생한 건 안타깝지만, 문제가 있으면 순발력으로 이걸 다, 우리나라 순발력은 정말 대단해요. 그건 네. 옛날부터 그렇거든요. 저도 사실 이 나이까지 순발력으로 살았는데 순발력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순발력으로 그걸 어느 정도 다 극복을 해냈는데, 이제 중반 이후에 종반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 순발력이 끝까지 여지없이 좀 발휘돼서 처음은 문제가 많았지만 끝에는 정말 훌륭한 이 세계 잼버리 대회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순발력을 바탕으로 지구력까지 안고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지구력까지는 며칠인데 네. 순발력으로 해가지고 잘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소식도 잼버리 관련 이야기입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주최 측이 1,000억 원대 예산 대부분을 야영장 조성보다 조직위원회 운영에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적절한 예산 사용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번에 투입된 총 예산 1,170여억 원입니다. 국비 302억 원, 도비 409억 원을 비롯해서 지방비 419억 원, 참가비 등 자체 수입 400억 원, 5개 광고 49억 원 등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이 중에 74%가 운영비로 잡혔습니다. 상하수도와 하수 처리시설, 주차장, 덩굴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에 235억 원이 편성이 되는데 그쳤고요. 대집회장 조성, 행사무대 설치에 30억 원, 교육장 조성에 36억 4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한편 이번 잼버리 관련해서 가장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온 화장실, 샤워장 등 야영장 시설 조성에는 129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즉 현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와 기반 시설 조성비를 합해도 조직위 운영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건데요. 자, 여성가족부와 전북도 등 공무원들이 잼버리 준비 활동을 명목으로 수십 건의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도청 관계자 5명이 2015년 5월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 명목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 6박
8일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자, 인터라켄, 루체른, 밀라노, 베네치아 등이 관광 명소에 포함됐는데 실제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전북도 공무원 등은 호주 스카우트 연맹을 방문한다면서 호주로 출장을 갔고요. 2019년엔 여가부와 전북도 공무원들이 제24회 세계 잼버리 참관 명목으로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또 잼버리를 명목으로 크루즈 여행을 가기도 했는데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을 통한 잼버리 개최지 홍보를 명목으로 부안군이 2차례 출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예산 사용처가 의심된다면서 정치권에서 향후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번 대회가 끝난 후라도 관기기관은 문재인 정권 5년간 이번 세계대회를 위해 무엇을 준비했고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은 어떻게 지출했는지 철저히 검증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하면서 전 정권 지적도 했습니다. 자, 대회가 마무리된 뒤에 그간 투입된 예산 사용처와 준비 부족, 안이한 대응 등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여서 후폭풍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여러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번 잼버리 이외에도 이전부터 외유성 출장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을 통한 잼버리 개최지 홍보는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 따질 거는 많아요. 이게 지금 90회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문재인 정권 5년 플러스 윤석열 정권 15개월 합하면은 이게 6년 3개월 정도 되는 세월인데 6년 3개월에 90회 이상을 나갔다. 이거 한번 나누기 자 퀴즈입니다. 90 나누기 6 15. 맞나요? 15. 네. 맞구나. 네. 이야.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한 모양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정말 못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수학에 정말 그 이야. 사교육과 공교육에 많은 돈을 들여서 네. 야, 성공했어요. 네. 이 90 나누기 6을 했는데 금방 나오는 걸 보면 진짜 감격했어요. 이야, 그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근데 그러면 1년에 15회면 이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어디선가 잼버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외국에 나간 셈이 되거든요. 이거는 저는 좀 상당히 좀 궁금해요. 물론 저는 이건 있습니다. 일단 대회는 잘 수습하고 그 이후에 따질 것은 그렇죠. 따져야 네. 되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따질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갔다 와서 뭐를 배우고 했느냐. 만일 말이에요. 제가 저걸 했다면 일본에 갔을 거예요. 일본에 가서 거기 간척지 거기가 배수에는 성공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물이 안 빠지잖아요. 네. 그 펌프를 계속 가동해도 물이 계속 나오는 모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걸 봤어야죠, 사실은. 루체르는 거기 잼버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적으로 네. 되죠. 예, 인터라켄은 더 조그만 데고, 야, 그거 아주 특이하네요. 근데 어쨌든 따질 거는 따져봐야죠. 근데 일단 대회를 잘 수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끝까지. 뭐 이제 거의 전라북도 도청이나 뭐 이쪽은 손을 뗄 수밖에 없죠. 서울 수도권으로 옮겨갔으니까. 네. 근데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힘드시더라. 좀 끝까지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정치권 공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했죠. 오늘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번 잼버리 대회를 두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폭염 탓이라지만 어떻든 현 정부와 여당이 잼버리 준비에 좀 더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한편 국익이 걸린 대규모 국제 행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객관적 사실만 짚어보면 잼버리 대회의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상까지 찍어서 홍보에 열중했던 건이라면서 이외에도 민주당 소속의 전북도지사들과 김윤덕, 안규백 의원 등을 거론했습니다. 자신들의 발등이 찍히는 것도 모르면서 현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는 민주당은 무엇이 국익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인지 각성하고 코리아 잼버리로 나아가는데 협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민주당은 폭염은 이미 예상됐고 앞서 여러 차례 지적도 있었다며 현 정부의 부실 대응이 사태 원인인데 국민의힘이 또 남 탓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잼버리가 축제가 아닌 생존 게임 격이라면서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됐다라면서 정부 책임론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정치권의 공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 이게 김기현 대표가 그런 얘기했다 그랬나요? 2017년 8월에 새만금 유치가 확정이 됐다. 네. 확정이 된 건 맞아요. 이때가. 그런데 새만금으로 하자라고 국내적으로 결정한 건 박근혜 정권 때예요. 네. 2015년 9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그렇게 결정하고서 그쪽에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보수 정권도 이 결정 과정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서도 했지만 기반시설 조성 문제는 문재인 정권 책임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지금 뭐 이 위생 문제라든지 이러한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좀 해줬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윤석열 정권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니 탓 내 탓 하고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아주 정말 우리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거대 정당 두 개가 있는데 참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전 너무 궁금해요. 너무 더워서 그런가? 이럴 때는 말이에요. 서로 내 탓이오.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계셨을 때 내 탓이오라는 운동이 카톨릭을 중심으로 벌어졌는데 좀 이거 우리가 잘못이 더 큽니다. 그랬을 때 여권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지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남 탓할 때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도 희망을 가지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좀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이 세계 잼버리 대회가 이렇게 되면 11월 말에 있을 엑스포 개최지 결정 문제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까 봐 좀 그게 걱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연속성 그리고 미래 사업 유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발 좀 내 탓이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 탓이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당사하고 국민의힘 당사에 좀 에어컨을 빵빵 틀게 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벌여야 될지 너무 더워가지고 좀 더위 먹은 거 아니에요? 예? 이미 시원하지 않을까요?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네, 이 내 탓이요라는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라는 네 공방만 그렇죠.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근데 별로 안 웃겼어요? 네, 웃기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요?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신위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8년간 시부모를 모셨는지를 놓고 가족끼리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김 위원장이 지난 3일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노인 비하 발언을 사과하고 남편 사별 후에 시부모를 18년간 모셨다라고 말하면서 이 논란이 시작이 된 건데 자신을 미국에 사는 김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밝힌 A씨가 지난 5일 블로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김 위원장이 남편 사별 후에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건 새빨간 거짓으로 우리 가족을 기만했다라고 하면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포함해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었다. 돌아가신 분들을 욕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쓴다면서 겨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위원장 아들인 B씨가 6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말로 공격해 정말 참담한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이 A씨가 막내 고모인데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식장에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김 위원장과 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가족 문제다라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즉 당이 공식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건데요. 김 위원장이 이달 말쯤 혁신위가 종료된 뒤에 A씨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한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지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에게 제기되는 책임론, 김 위원장의 사퇴, 대한노인회 방문 의사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고요. 국민의힘에선 여전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까지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입을 다문 상황이고요. 민주당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혹은 가족 문제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혁신위 관련해서 이런저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개인사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공식적으로만 드러난 것을 보면 사실은 혁신위가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네. 예. 상처가 너무 많은데 제가 볼 때 아마 끝까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근데 당원들의 지지를 못 받을 수는 있어요. 제가 김상곤 혁신이랑 자꾸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김상곤 혁신은 국민의 지지는 받았는데 당원들의 지지 못 받았어요. 왜? 이거 자기 이 목에 자꾸 이 위협을 가하니까 찬성을 못하는 측도 많았죠. 하지만 국민적 지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정당이 바뀌겠구나. 이래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도 뭐 당원들이 지지 안 할 수는 있어요. 국민이 지지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지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냐. 저는 사실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분란과 갈등만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왜?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또 건드릴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어떤 그 대표성이라는 측면, 표의 등가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거 건드리면 또 갈등만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혁신안이 제대로 구현되지도 않으면서 결국 비난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죠. 네. 자, 마지막 소식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오늘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적극 적용 지시를 내리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지시를 한 건데요.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게 범죄 요건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를 하는데요. 또 앞서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일선 경찰의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한 장관의 지시도 그렇고 윤희근 경찰청장의 지시도 핵심은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인 건데요.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 사후에 벌어질 각종 소송, 사후 처리 때문에라도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좀 망설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형사 사건에서는 대부분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이 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민사예요. 그럼 민사는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법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런 의지를 피력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말이에요. 허벅지를 쏴야 되는데 딴 데를 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요. 몇 천만 원은 기본이고 억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민사소송에서 배상하라는 판결 나올 때. 이렇게 되면 설령 직은 유지한다고 그러지만 집안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떤 경찰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여간 그 사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범죄인의 인권만 지켜준다라는 자조 섞인 비아냥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뭐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의지 표명은 알겠는데 이 사법부도 경찰에 있어서의 어떤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 적극적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히 좀 살펴보고 자꾸 이렇게 이 배상 판결이 나오는데 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찰이 말이에요. 조직 아니에요. 그죠? 이런 문제 걸리면 조직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혼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찰이 자기가 정말 모든 거 짊어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는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책임진다. 경찰 조직이 책임진다. 이런 것을 좀 확실히 해줘야 돼요. 참 이 경찰분들 굉장히 더운 여름에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런 점이 좀 굉장히 안타깝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헤어지려고 하니까 못 가지매네요. 네. 예. 내일 오늘 또 뵙죠. 수고하셨어요. 네. 진짜 내일 볼 수 있나요? 예. 네. 자,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